오늘 기출문제 23번 풀을게요. 자, 문제 보시면 좌측 뇌가 손상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좌측 뇌. 우리가 이제 뇌를 물어보면 좌측 뇌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시험이 있고 우측 뇌에 대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좌측 뇌가 손상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그랬어요. 1번에 전신마비, 2번 언어장애, 3번 좌측의 편마비, 4번 양측 안구 통증, 5번 좌측 얼굴 감각 이상. 답은 언어장애죠. 언어장애. 근데 우리가 뇌에 대해서 물어보면 뇌는 왼쪽 오른쪽에 나뉘어져 있어요. 왼쪽 뇌, 오른쪽 뇌. 근데 뇌의 신경은 목에서 교차가 돼요. 오른쪽은 왼쪽으로, 왼쪽은 오른쪽으로. 그래서 왼쪽 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출혈이 있거나 이러면 오른쪽이 마비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문제가 있으면 왼쪽이 마비예요. 근데 문제는 왼쪽 뇌에는 언어 중추가 있어요. 언어, 말을 하는. 그래서 왼쪽 뇌에 대한 거를 시험 문제 나오면 언어에 대한 게 나오고 양쪽 다 마비는 있어요. 양쪽 다 마비는 있는데 시험 문제에는 왼쪽은 언어에 대한 거, 오른쪽은 마비라고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마비는 둘 다 있어요. 마비는 둘 다 있는데 오른쪽에는 언어 중추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뇌에 대한 문제는 마비에 대한 게 나오고 왼쪽에는 언어 중추가 있기 때문에 마비를 물어보진 않아요. 마비가 있는데 마비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는 거를 우리가 뇌경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터지는 거는 뇌출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뇌출혈. 그래서 뇌경색하고 뇌출혈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풍. 그래서 반대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고 마비가 오니까 마비가 있는 쪽에는 마비가 있으면 잘 씹지도 못하고 잘 씹지 못하니까 삼킬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중풍 환자들이 자꾸 이렇게 마비가 있는 쪽으로 흘리고 먹다가 살에 걸리고 이러는 이유가 연화곤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어장애가 있고 머리가 아프겠죠. 토하고 거기다 의식장애도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실조증 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소뇌 쪽으로 문제가 생기면 소뇌 쪽에 문제가 생기면 소뇌는 균형을 담당을 해요. 균형. 그래서 비틀비틀. 운동선수들은 소뇌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뭐 체조 같은 거 못하겠죠. 체조 중심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못하겠죠. 그리고 파킨슨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생성이 잘 안 돼서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가 돼요. 파킨슨은. 그래서 요 앞에 거 파도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안정시 떨림.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파킨슨에 대해서는 도파민이 부족하다. 또 안정시 떨림. 그 파킨슨 환자들은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예요. 자세가. 그리고 천천히 걷는 동작이 느려진다 그랬잖아요. 천천히 걷는 서동증. 천천히 걷는 거 서동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넘어지고 이렇게 하죠. 자, 24번에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는 방법이에요. 진압력이라는 거는 사람, 시간, 장소 요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1번 마사지를 제공한다. 2번 큰 소리로 대화한다. 3번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4번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5번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답은 5번이죠. 5번. 예. 선망 증상이 있으면 인지 및 지각장애, 의식이 떨어지고 주의력도 떨어져요. 근데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 진압력 장애가 있다 그랬죠. 진압력은 사람, 시간, 장소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진압력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가족의 사진이나 달력을 가까이에 둬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하고 친한 사람들, 가족 구성원이죠. 자주 방문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랑 많이 이렇게 접촉하는 것보다는 친근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자주 방문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시간,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시간, 장소. 그러니까 여기에 5번에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압력이 뭔지를 알아야지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25번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이에요. 1번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한다. 2번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 3번 윗몸 일으키기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4번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작을 지속한다. 5번 목에 꽉 끼는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1번, 2번이죠. 2번. 이 녹내장은 압력이랑 관련이 있어요. 압력.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두통과 안구에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구나무 서기, 무거운 거 들기 이런 걸 하게 되면 안압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녹내장의 사람은 정기적으로 안과를 가서 안압을 검사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잘못했다가 실명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백내장 있죠. 백내장은 통증은 없어요. 근데 수정체가 혼탁해요. 백태가 끼죠. 백내장 환자들 같은 경우는 눈에 하얗게 수정체가 하얗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죠. 네. 다음에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하고 백내장은 혼탁한 수정체. 녹내장은 시신경을 손상이 되는 거예요. 시신경. 예. 백내장은 동공에 흐린 백태가 끼고 녹내장은 두통이 있어요. 그런데 백내장은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녹내장은 고개를 숙이는 자세, 뭐 이렇게 무거운 거를 들으려고 하면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거 안 좋고 물구나무도 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이에요. 1번 장기 기억력이 좋아진다. 2번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 쉽다. 3번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4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5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몇 번이에요? 네, 4번이죠. 4번. 우울증의 특성이 뭐예요? 우울증의 3대 특성. 불면증, 식욕, 변화가 와요. 식욕에. 그리고 잘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체중이 감소한다. 체중이 감소해요. 예. 그래서 우울증인 사람이 뭐 잠을 못 자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잠을 못 자니까 식욕이 없어요. 식욕이 입맛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떨어지고 체중이 많이 감소하니까 어때요? 기운이 없어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울증. 그 다음에 27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이 있어요. 수분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붓거나 숨이 차고 막 이러는 그 사람들 있죠. 1번 방광염, 2번 고혈압, 3번 당뇨병, 4번 신부전증, 5번 기관지염. 여기서 답은 4번이죠. 4번 신부전증. 신부전증 환자들 투석하잖아요. 혈액투석. 수분을 섭취를 하더라도 배출이 안 돼요. 소변으로. 네, 그래서 혈액투석 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붓고 푸석푸석해지고 잘 빠지질 못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28번에 약물과 약물의 흡수를 돕는 식품이 바르게 연결된 거예요. 여기에서는 답이 4번이에요. 4번.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 우리가 이제 비타민 C라고 얘기를 해요. 비타민 C. 철분제는 비타민 C하고 같이 복용을 하면 흡수가 더 잘 돼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오렌지 주스에 비타민 C가 많잖아요. 그래서 철분제는 그렇고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환자들은 자몽 주스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자몽 주스를 같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약물에 대한 거는 철분제하고 고혈압은 자몽 주스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요거 두 개가 잘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9번 노인 흡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1번 흡연을 하면 체중이 증가한다. 2번 흡연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3번 일일 적정 흡연량은 담배 1에서 2갭이다. 4번 간접 흡연은 직접 흡연에 비해 3배 정도 해롭다. 5번 장기간 흡연을 하였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네. 좋은 게 나와야 되겠죠. 좋은 게 나와야 뭐 담배를 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장기간 흡연하게 되면 이 폐 상태가 담배를 끊었다 그래서 원래대로 복구는 안 돼요. 그런데 계속 피우는 것보다는 금연을 하면 그래도 더 나빠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5번이 답이고요. 자,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예방접종은 거의 뭐 한 문제씩은 나와요. 1번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번 결핵은 10년마다 1회 접종한다. 3번 파상풍은 5년마다 1회 접종한다. 4번 인플루엔자는 3년마다 1회 접종한다. 5번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여기서 답은 5번인데 요거는 그 전에 나왔을 때는 65세였어요. 근데 이게 책이 개정이 되면서 대상포진 60세, 폐렴은 65세 되면 1회 접종을 해요. 결핵은 뭐 10년마다 접종하진 않아요. 결핵에 걸리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파상풍은 DPT라고 해가지고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요거는 65세가 되면 한 번 접종을 하고 그리고 10년마다 한 번씩 접종을 하는데 10년째 갔을 때는 100일에는 빠져요. 100일에는 빠지고 디프테리아하고 파상풍만 맞아요. 인플루엔자는 1회. 예, 결핵은 이제 아기 때랑만 해서 예방접종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받지는 않고, 예, 우리가 교재에서 보면은, 이제 바뀌어서 나온 거, 이제 독감은 매년 1회예요.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1회인데, 65세가 되면 일단 한번 3개는 맞아요. 3개는 맞고, 그 다음에 100일에 빼고, 파상풍 디프테리아만 10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폐렴은 65세, 대상포진은 60세. 이렇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교재에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의 예방접종은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백신이다. 이게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회를 10년마다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런데 일단 한 번은 그랬잖아요. 한 번을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회 요거를 3개를 맞으라는 거예요. 65세가 되면 한 번 맞아요. 요거를 그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회를 맞은 후에 이후에 10년마다 이제 예방접종 파티를 해라. 파티. 파상풍 디프테리아.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파상풍 디프테리아 10년마다 맞는 거 잘 나와요. 그래서 10년마다 파티를 해라. 무슨 파티요? 예방접종 맞는 파티. 10년마다. 파상풍의 파, 디프테리아의 디. 그래서 10년마다 파티를 해라. 네. 파상풍은 이제 이게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게 이제 50세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60세 이후에 한번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상포진 60세, 폐렴은 65세, 독감은 매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1번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는 생활안전수칙이에요. 1번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 2번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3번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운동한다. 4번 외출 시 챙이 좁은 모자를 쓴다. 5번 현기증이 있으면 뜨거운 차를 마신다. 답은 1번이죠.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셔요. 폭염, 날이 더우면 체온이 올라가요. 근데 물이 하는 역할이 체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요. 여름철에는 실외에서 있는 것보다 실내가 낫죠. 그래서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폭염 대응 안전수칙 나왔어요.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한다. 외출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휴대한다. 현기증, 조금 아까 나왔었죠.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에 경련이 있을 때는 시원한 곳에서 쉬어야 돼요. 그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매 20분마다 한 컵씩 마시는 게 좋고요. 네. 햇빛을 가리는 커튼, 네. 선풍기는 이렇게 닫혀 있는 데 말고 좀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32번 요양 서비스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1번에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번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3번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번 사적인 내용은 우회적인 표현으로 기록한다. 답은 3번이죠. 3번. 네. 이 서비스 기록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해야 돼요. 기록은. 근데 이 기록지는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다 보관을 해야 돼요. 개인정보 때문에 열람하기 쉬운 곳에다 비치 안 하고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다 비치를 해야 돼요. 그 서비스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4번은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은 이거를 우리가 또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그래요. 주관적. 따로 요양보호사가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야 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사적인 내용은 기록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을 보실게요. 1번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을 해요. 네. 그리고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기록은 어떻게 해요?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네. 그리고 사투리 말고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간단 명료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막 장황하게 늘어놓는 게 아니라 간단 명료하게 기록을 하고 또 기록자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요. 우리가 사인을 하면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 이렇게 정자로 적어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인을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우리가 물을 먹었는데 물을 많이 마셨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을 3잔 마셨다. 1잔 마셨다. 이런 식으로 또 오래전 이런 말을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오래전이 아니라 뭐 몇 년 전, 일주일 전, 1개월 전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오래전 또 오랜만에도 마찬가지. 뭐 가족이 오랜만에 방문했다. 그 오랜만이 내가 느끼는 오랜만이랑 상대방이 느끼는 오랜만이랑 틀려요. 그럼 뭐 일주일 만에 왔다 라든지 뭐라고 해야 되는데 뭐 1년 만에 며칠 만에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오랜만에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심하다. 상태가 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걸 피부 박리라고 그래요. 떨어져 나갔는데 심하게 떨어져 나갔다.
그 심하게가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가로 5cm, 세로 8cm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드는 거가 뭐 4cm 곱하기 7cm 그러면 아, 요거는 조금 줄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기에는 똑같은데 뭐 상태가 심하다 뭐 이렇게 놓으면 더 나빠졌는지 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오랜만에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내용은. 그러면 많이 지우고 오랜만에 지우고 뭐 심한 거 지우고 이러다 보면 하나밖에 안 남아요. 예. 애매한 표현들 지우고 나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3번에 장기 요양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이에요. 사례회의 1번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번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3번 노인학대에 대한 정기 교육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번 요양보호사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립 여기는 4번이죠. 4번. 우리가 이제 대상자에 대한 거는 사례회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거는 원래회의라고 그래요. 원래회의는 월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사례회의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요양보호의 목표를 공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3번에 아까 나왔죠.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서비스 내용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가 됐다. 그러면 계획을 다시 세우고 가야 되겠죠. 4번은 대상자와 관계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한다.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3번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서비스 내용을 조정한다. 쉽게 말하면 사례회의는 대상자에 대한 회의이다. 대상자에 대한 거. 원래 회의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회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요양보호사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회의 시간에 듣기 위해서 개최하는 회의예요. 그래서 주로 월 단위로 이루어진다. 또 다른 용어로는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34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1번 산소공급, 2번 혈액투석, 3번 심폐소생술, 4번 항암제 투여, 5번 기관지 확장제 투여. 여기서 줘야 될 거는 산소 공급이에요. 제공받을 수 있는 거 산소 공급이에요. 산소 공급. 그래서 뭐 혈액투석,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기관지 확장제 투여 이거는 안 해요.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랑 없는 게 있어요. 제공받을 수 있는 거는 산소 공급 있죠. 진통제. 진통제 줘야 돼요. 그리고 물과 영양분. 물과 영양분. 요거는 제공을 해야 돼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건 나는 내가 죽을 상황이 되면 나한테 심폐소생술 하지 말아라. 인공호흡기 달지 말아라. 또 항암제도 항암제를 써도 약발이 안 받아요. 그럼 하나만 하겠죠. 그거는 안 하겠다. 또 혈압이 떨어지면 나한테는 혈압을 올리는 승합제는 쓰지 말아라. 혈압을 올리는 약이 이제 승합제라고 그래요. 이 혈액을 올리는 이런 약은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에요. 기본적인 산소, 콧구멍에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예요. 1번 체온 상승, 2번 변실금 증가, 3번 소변량 증가, 4번 근긴장도 증가, 5번 피부 발적 증가.
답은 2번이죠. 2번. 변실금 증가. 예. 왜 그러냐면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요.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니까 항문이 열려요. 항문의 관략근이 힘을 못 줘요. 조여주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여주질 못하니까 변이 그냥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변실금이라고 그래요. 체온은 떨어져요. 그래서 피부가 차고 축축해지고, 소변량은 임종이 임박한 사람이 먹지를 못하잖아요. 뭐 물을 먹어야 소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소변량은 감소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35번.